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된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행사장 고양 종합운동장의 수용 인원은 4만석이 조금 넘는데요. 그 공연장을 최대 3번 이상 채울 수 있는 숫자의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보기 위해 대기를 했죠. 결과를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25년 4월 두 번째 화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일종의 락 콘서트입니다. 사법 PK.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아주 드라이하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 1, 2학년 때 들었던 수업인 500년 전에 한글 문서 언해본 이런 걸 보는 시간. 그렇습니다. 네. 필수 교양이죠, 그런 거. 네. 하지만 열정적으로 보면 이건 일종의 락 콘서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판규 변호사 오늘 내일 함께 할 겁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해례를 네. 해주실. 네. 저 이제 파면 결정문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쭉 이제 읽어보고 요약을 쭉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의 했던 말들이 실은 완벽하게 유지가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약간 들어가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잖아요. 특정한 날을 정해서 민주주의의 날 이런 걸로 하자고. 아, 저 그것도 봤어요. 앞으로 11시 22분은 파면시로 해가지고 축하하자고. 예. 뭐 하나 만들긴 만들어야겠단 네. 말이에요. 우리가 12월 7일, 14일 이때도 전국에 집회하는 곳마다 다들 동네의 메이저 일간지들이 호에 돌렸잖아요. 네. 그거 분명히 액자로 장사하는 사람들 나올걸요? 이번 파면 선고 때는 제가 전국의 호해들을 봤는데 제일 예쁜 건 전남일보였어요. 아, 심플하네요. 네. 딱 5글자. 민주광장에 시민들 모여서 신나하고 있고 겁나 큰 글씨로 윤석열 네. 파면 딱 써 있어요. 예. 이게 신문지가 다른 때는 쓸모가 없는데 이런 날은 정말이지 가치가 빡빡 올라갑니다. 모든 게 예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그게 스포츠 같은 큰 행사 있을 때 그런 때. 근데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것도 엄청나게 예술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데 그게 4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신순 소장이 제가 점심을 먹고 있던 그 순간에 11시 22분 언저리에 저한테 문자를 해가지고 요지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선고에. 네, 7장짜리. 네. 문영배 재판관이 요지의 마지막 줄을 읽은 걸 보고 그 문장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그거 2017년에 한 건데요? 라고 답을 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들으신 이 문장 있죠?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이걸 이제 서울에 오래 산 부산 할아버지 말투로 읽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할 때가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였고. 그랬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2017년의 요지에 같은 부위에 같은 코러스가 나오죠.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단어 차이가 몇 개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거의 같죠? 중대와 압도. 네. 여기에서 예술적 가치를 느꼈죠. 나이가 좀 있는 시민들은 그 코러스다 하면서 네 락페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네 탄핵 소추가 됐을 때 이미 이제 법률가들은 나와야 될 주문이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 네. 저 입장할 때부터 알았다는 실무자 얘기 들었어요. 하나만 들고 오네, 파일을. 이러면서 8개가 아니네.
네. 이런 인상적인 코러스가 귀에 걸리죠? 그럼 전곡을 듣고 싶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과 내일이 그 시간이 될 겁니다.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 내 곁의 종로가 더 쌍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 돼. 그자는 분노에 휩싸여 있고 탐욕을 버릴 줄 모른다고. 네 얘기를 왜 남 얘기처럼 해? 그러니까 내가 날 이겨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널 이겨야. 아니, 날 이겨야. 단둘이 즐기는 트릭테이킹의 진수 지킬 대 하이드.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조금은 지친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로하스웰 행사를 합니다. 아직 환절기입니다. 올 봄이 좀 쌀쌀해요. 그렇죠? 추운 봄입니다. 네. 저 네. 지금도 니트를 입고 있어요. 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올여름은 해충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예정입니다. 아, 좋은 일입니다. 네,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할 것은 로하스웰입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의 진정한 스테디셀러, 인체 상부의 어딘가를 위로해줄 맥주 효모부터 편안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밤친구 멜라토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기식과 식품을 망라한 로하스웰 브랜드의 봄맞이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품목 대상 3박스 구매 시 1개를 증정하는 것부터 5+2까지 구성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물품에 어떤 거가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는 40여 년간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요즘 새벽 2시 전에 자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힘든 게 117페이지요? 114페이지고요. 114페이지. 예. 이제 이 사건은 실은 파면 결정은 실은 저는 그 계엄의 밤 그날 탄핵 소추가 되면 이거는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저 코러스 읽을 수도 있어 또. 예, 예. 그런 네.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기현 부장이 내란 수계를 탈옥시키면서 불안감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심우정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네. 아니 잠깐만 저런 미친놈들이 지금 있다면 헌재에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지난 넉 달 동안 파악한 이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폭력은 법치를 무시한다. 예. 일종의 네. 일관된 행동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5대3 뭐 대드락설이 돌고 예. 그 폭력이 헌법재판관들에게까지 퍼졌다면이라는 걱정을 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박범계 변호사하고 마지막에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때문에도 계속 불안했죠. 선고 날짜가 나오면 그냥 8대 0인 거고 예. 끌어지면 걱정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선고 날짜 잡힌 다음에는 저는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한재 결정문은 이제 그 선고 요지가 내용이 게 17쪽짜리고요. 그 아주 잘 정리돼 있어서 뭐 이것만 봐도 내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문은 총 114페이지인데 그중에 보충 의견을 빼면 87쪽이 이제 본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결정문 자체도 굉장히 쉽게 써 있어서 네. 보통의 판결문보다는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이게 많은 이제 그 법조인들이 판결이 난 다음에 다들 여기저기 방송에 불러다닐 거 아닙니까? 정말 잘 썼다라고 말하는 게 한 20% 정도는 판결이 마음에 들어서 나머지 80% 정도는 정말 잘 써서 잘 썼다고 칭찬한 것 같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만점 답안지를 이제 타오이 한번 음미하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과 내일 한번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한번 눈기 가는 부분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탄핵 결정문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혹시라도 직접 읽어보실 분들은 이 구조를 알고 보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진짜 비문학 해설 시간이에요. 네. 비문학 독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언론사들도 이거 PDF 파일 저 전문 다 뿌려놨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탄핵 결정문 구조는 이제 크게는 두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뭐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적법 요건, 네, 두 번째가 탄핵 사유. 이 두 개로 크게 나누고요. 이제 이 앞에 이제 적법 요건에 가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이제 사건 개요를 설명합니다. 이 사건 개요를 딱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계엄이 이루어진 그 날, 그 다음에 탄핵 소추가 된 날, 요것만 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건의 발단 저 114페이지 중에 1페이지의 첫 줄 내용이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탄핵 결정문에서 재판관들이 보는 시선의 처음과 끝은 여기까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사건 개요의 내용이에요. 법조인 체포 지시까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 대상은 우리는 헌법 위배 여부와 파면 여부를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법 요건 판단이 들어가고요. 적법 요건 판단이 이제 이번에 뭐 한 5가지 쭉 있었죠.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요건에 들어가는데 탄핵 요건에는 크게 두 부분이죠. 헌법 위배 여부. 그러니까 어떤 법을 위배했느냐, 어떤 헌법 조항을 위배했느냐, 요거를 따지는 거. 헌법을 위배했으면 그 사람을 자르는 재판이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반을 했는데 이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거냐. 그래서 이전에 탄핵 심판들에서 위법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기각. 그렇죠. 보면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설하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헌법 위배 여부에 관해서는 총 5가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 5가지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 그 국회 소추인단 측이 이 5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장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계엄 선포에 관한 위배, 그다음에 군경 투입, 그다음에 포고령 발령,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에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요 5개가 이제 소추인단이 정리한 이제 위배 사유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결정문을 보다 보면 이제 계엄 선포 부분이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증인도 많고. 여기서 길을 이제 헤맬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미로처럼 들어가다가 내용이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 이제 헌재가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두 번째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는가? 이 3개를 가지고 계엄 선포에 관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이제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쉬웠던 그거 있잖아요.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는가? 전쟁 났냐? 전쟁 났냐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는가? 국무위원 뭐였어? 뭐였냐고 등등등.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군경이나 포고령, 선관위, 법조인에 관련해서는 아주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 인정사실 나오고 판단하고 인정사실 나오고 판단하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체적 요건에 있어서 그래서 또 3가지로 또 구별을 합니다. 헌재가. 3가지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전시, 사변 등에 준하는 비상 상태였느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법한 상황이었느냐. 그 실체적 요건 중에 3가지로 첫 번째 비상 상태가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비상 상태가 있다고 말하는 그 윤석열의 주장 의 가장 핵심이 민주당의 4대 만행이라고 나옵니다. 탄핵, 입법, 예산, 안보. 그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 네, 그게 비상사태에 이를 만한 내용이냐.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도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 전쟁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사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엄의 실체적 요건의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병력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만한 것이었느냐. 그게 이제 계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병력으로서 대응해야 될 내용이냐. 네. 제가 여기서 처음 본 단어 몇 개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쉬워서 경력이 처음 본 단어였거든요. 경력이 이제 경찰 병력. 그 그러니까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일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를 그렇죠. 고민해봤다.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먼저 해보고 그러면 병력으로서는 필요한 일이었냐를 한 번 더 판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실체적 요건의 세 번째가 뭐냐면 질서 유지 회복을 위해서 한 거냐. 네. 그러니까 이 계엄을 통해서 병력을 통해서 달성하는 목적이 뭐냐면 질서 회복이에요.
그럼 질서 회복을 하기 위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세 가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 세 가지 그 계엄의 세 가지 요소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길어요, 네. 길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근데 요거 계엄 선포에 관해서 세 가지를 판단했고 실체 조건에 세 가지를 판단해서 여기 쭉 나왔다. 이렇게만 아시면 나머지는 그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수영을 잘하면 재밌는데 그때까지가 좀 어렵죠. 이것도 일종의 네. 공부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피청구를 파면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 중대성 여부는 두 가지입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파면할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 이 사람이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파면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충 의견이 있는데 보충 의견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종의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안 해도 그래요? 되는데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늘한 느낌이 좀 들기는 저는 들었던 게 바깥에서 예측할 때 저렇게나 평생을 보수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혹은 친인척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자리를 받은 그 집안 사람이 네. 사고가 평상시에 충분히 굳어있고 오른쪽에 붙어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다 정도를 남깁니다. 네. 예. 저도 그게 좀 헷갈리긴 했어요. 그 앞에 너무 네. 모든 게 명백하게 나오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자리 확실하게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니까. 이제 조별 과제에서 목소리 제일 작은 애가 네. 집어넣은 내용이 제일 어색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시간을 끈 게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나? 근데 제 생각에는 싶고. 네. 이 보충 의견은 뭐 크게 시간을 끌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보충 의견이 이제 세 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가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인데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이걸 하던 대로 잘 하자 이런 내용이어서 뭐 별 내용은 없고 네. 조한창 김복형의 이제 보충 의견인데 이게 이제 좀 확 뜨였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전문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등으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검찰 조서나 경찰 조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그 진술한 사람이 반드시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만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건을 좀 예. 낮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네. 이제 조한창 김복형의 경우에는 원 진술자 그 조서를 해서 말했던 사람을 헌재에 데리고 와서 확인한 증거만 쓰자라는 주장이에요. 그 정도다. 네, 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극우 유튜버들 등살에 못 이겨서 극우가 되는 척을 잠시 하잖아요. 그동안 했던 얘기가 형소법 뭐 70몇 조? 예. 그 조사받은 사람이 서명 안 한 거 증거로 쓰지 말자라는 얘기. 그거 너네들 민주당이 검찰 개혁할 때 쓴 거 아니냐.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조항을 수호하려고 드느냐라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발언을 한 증인들도 있고 그리고 조서에 사인한 증인들도 있는데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들의 말을 다 들어준다고 해도 이 사람은 어차피 탄핵되는데 그게 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한창 김복형의 보충 의견은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끝나 있던 거예요. 얘 자르자. 네, 그러니까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부들 엄격하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여서 이번에는 그 적용 안 하는 거에 더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했고 앞으로 그런 거.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더 별 의미가 없는데 이유는 뭐냐면 입법론적으로 좀 고민해 보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국회의원들 좀 생각해 봐. 네, 그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방법을 조금 그 탄핵 소추를 남발하지 못하는 입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제안하는 거군요. 네. 근데 뭐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는 입법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입법이 되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무제한적으로 탄핵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법. 만약 예를 들어서 3-4번은 탄핵 소추했는데 그 이상 안 된다라고 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3-4번이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해서 뭐 부결이 됐든 기각이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질을 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쵸. 이제 그 법정신과 여론 분위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윤석열은 2번 탄핵해서 탄핵됐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만약에 3번 탄핵해서 탄핵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반란표가 못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2번만 더 버티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데 그쵸. 사실상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구도에서는 무력화되는 거죠. 네. 너무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안인 거네요. 그 법안이 통과돼 있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이었으면 윤석열은 탄핵 안 됐고 또 계엄했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상 그냥 그래서 이 그래서 부추 정영식 재판관의 의견은 전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네. 그 결론도 앞으로 한번 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내용이어서 뭐 안 들으면 그만이고 국회는 또 바뀔 거예요. 3년 뒤에.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처럼 이 탄핵 절정의 큰 구조의 두 덩어리 첫 번째가 적법 요건이죠. 적법 요건은 이제 그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법 심사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계속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법 심사도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어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네.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 예, 이게 이 주장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뭐 대북 송부 사건 이런 데서 주장이 됐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계속 어떠한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고도의 정치가 필요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거는 법치국가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예. 모든 통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삼권 분립을 뭐하러 하며 공화정의 기본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애초에 통치행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왕권 국가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네. 예. 네, 화 좀 내볼까요? 친환경 정책들 도입한다고 태양광 패널 및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업체들 면세 좀 해주고 투자 좀 해줬더니 그 중에 날로 먹은 뭐 저 천 중에 하나 만 중에 하나 업체들 있다고 그거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하게 시켰잖아요. 고도의 통치행위도 아니고 일반적 통치행위를 가지고 감사해서 사람들 감옥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고 있다는 게 쓸데없이 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국가의 긴급권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선포라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사후 통제나 국가 긴급법에 내지 않은 본질적 한계 같은 건 다 준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이게 이제 법사위의 조사 절차라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탄핵.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조사 절차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로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측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에 관해서 이렇게 재량으로 만들면 그건 위헌이다. 권력 분립에 반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 각하 주장을 한 겁니다. 어딜 감히? 네, 어딜 감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조사도 없이 해. 네. 규정은 조사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되었지만 감히 대통령은 재량으로 하면 안 되지. 네. 이런 이제 똑같은 주장의 통치주의 왕이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네. 나는 특별하고 나에 관한 모든 것은 특별하게 적용돼야지 법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에겐 특별하게 해석돼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거 이제 다 읽고 나서 이런 반응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100쪽짜리 욕이라고 이거 아주 점잖게 써놓은. 그러니까 나는 왕입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 새끼야. 한 문장 한 문장. 네. 그러면서 이제 헌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재량으로 둔 것 자체가 그 소추 절차는 헌법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헌법이 없어요. 그거는 국회가 재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입법의 절차에 맡긴 거기 때문에 너가 말한 그런 법사위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주장이 뭐냐면 적법 절차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적법 절차 위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조사를 겪으니까 이거는 적법 절차 위반이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나 우리나라 법에서 듀 프로세스라고 해서 적법 절차 원칙은 네.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이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 그런데 헌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거 적용돼. 근데 그거는 국민에 대한 권력 행사 때 적용되는 거야. 너는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이야. 국가기관이라. 네. 저 그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회가 국가가 아닌 대통령에도 한 거기 네. 때문에 대통령에 관해서 듀 프로세스는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왕 혹은 윤석열 개인한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네. 국회라는 국가기관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에게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듀 프로세스는 다 적용 헌법상 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해고를 당한다. 그러면 해고를 당하는 그 절차가 듀 프로세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법한 절차. 예, 물론 회사는 이제 국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네. 조사위와 상벌위를 거친다. 예, 상벌이 거치고 조사와 상벌이 거칠 때 반드시 내가 가서 발언할 수 있고 내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돼요. 그게 듀 프로세스. 윤석열 측은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나 네. 그거 거쳤냐. 왜 막 잡아가고 네. 이런데 막 세워. 그래서 이 윤석열 측의 두 가지 태도를 계속해서 볼 수 있고 그걸 다 치워낸 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왕인데 왜 국회의 권한을 인정해. 왜 법관들의 권한을 인정해. 또 하나는 뭐? 나 약자인데 왜 조사 이렇게 많이 해. 왕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 두 가지를 계속 말하고 두 가지를 다 쳐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너는 개인이 아니야.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고 넌 대통령이야. 물론 윤석열 자는 왕이라는 생각이지 자기가 국가기라는 생각을 안 해. 짐이 꼭 국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탄핵소추 과정을 봤잖아요. 첫 번째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죠. 네. 12월 7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7일. 그리고 이제 14일 날 두 번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왜 두 번이나 탄핵하고 그래? 네, 일사부재라는 거는 이제 동일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일 회기가 아니니까. 그죠. 임시회를 열어서. 네, 임시회를 종료하고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다른 회기에 별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개혁진 게 같은 회기야라고 얘기하면 같은 국회잖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당이잖아. 다시 뽑아와 국회의원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건지.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그냥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회기 내에 재발의가 금지된다고 법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냥 네. 동일 회기 내라고 써 있어. 근데 이거는 회기가 달라도 일사부재에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그랬더니 그거는 해석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차버린 건데 이게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나온 부분이에요. 아, 네. 탄핵 횟수를. 네. 왜냐면 무제한적 반복 발의가 뭔가 이상하다고 정영식 재판관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탄핵 결정문의 유일한 오점 이제 약간 오게티라고 볼 수 있는 내일 결론 부분에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야당 탓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 그죠? 네. 예, 있었죠. 그 사람들이 잠깐 시컵하는. 네. 그 탓하고 딱 연결돼 있어요. 이게 내가 봐도 무제한 쪽으로 막 발의하는 거 아닌 것 같아라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정영식이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요 부분은 아까 저 서두에도 말했지만 반복 발의 제한할 수 없어요. 그 제한하게 되면 그게 악용될 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쓸데없는 얘기. 저는 이 정치를 한 나라의 그 정치사를 하나의 그 공포영화 프랜차이즈로 봐요. 악당은 늘 같은 패턴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초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죠. 깜도 안 되는 걸로 탄핵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뭉쳤었어요. 200을 넘겼으니 그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무현이 되살아나는 걸 보고 저쪽에서 이를 갈았어요. 문제는 이쪽도 이를 갈아서 탄핵될 만한 일이 생기자 박근혜를 탄핵시켜버립니다. 이게 한 번 나온 무기를 자꾸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도 저는 정영식의 보충 의견을 보고도 저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수정당 해산 나중에 금리에 못 시키고 어쩌다 보면 다수의석을 얻는 정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을 10번, 100번 탄핵하겠구나. 이거 미래의 공포영화 예고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 이 얘기 좀 오늘 내일 자주 드릴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적법 지금 요건 계속 보고 있어요. 보호 이익이 흠결됐다. 이건 이제 어떤 신박한 주장인데 네. 해제가 됐으므로 반복될 위험이 없고 피해도 없다. 아,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네.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유리창 몇 개 깨진 것밖에는 없다. 아이, 달 그림자다. 네. 달 그림자.
뜨내기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다. 이거는 보이기 없다.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간단히 쳤죠. 계엄으로 이미 발생한 탄핵 사유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고 탄핵 사유는 계엄과 동시에 이미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게 12월 14일이고 네. 계엄이 12월 3일이잖아요. 그날 있었던 일이 해제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이 일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피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심판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보호익 흥결도 이제 차버리는 거죠. 그런 폭력적인 그 파트너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침에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저녁 때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안 있어요. 헤어졌잖아. 저는 그거를 그 90년대 언론인과 지금 언론인들이 은퇴한 사람도 많고 해서 연속적 기억이 없을 수는 있는데 반드시 지적했어야 했다고 봐요. 97년입니까? 98년입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진행될 때 유명해진 말이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이번에 반대의 주장을 듣는 거잖아요. 네.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어떤 쿠데타는 처벌하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미친 거 아니야? 전두환 똑바로 처벌 못했으니까 너라도 죽어라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맞아요. 예,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야, 이제 달 그림자가 유리창 깨냐? 근데 우리는 이제 명확히 알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처벌된다예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내란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심판 청구가 부적부하다는 주장. 이 주장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탄핵 소추를 하면서 내놓았던 이유들 중에 내란죄가 없었는데 네. 야당이 내란죄를 빼버렸는데 네. 그러면 이거 심판 청구할 게 뭐가 있느냐? 그 심지어 이 이야기가 이제 보수언에서 막 나올 때는 네. 심지어는 탄핵 찬성하는 측에서도 아니 왜 뺐어?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내란죄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해? 어떻게 탄핵돼? 네.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 또 그러면 내란죄를 빼면 이거 다시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법관 출신들이에요. 법관, 그쵸? 예,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보다는 규정이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그럼 형사재판에서 과연 이런 법 규정을 철회 변경하는 거를 허용하느냐? 네. 당연히 허용해요. 아, 형사에서도 허용을 해요? 당연히 허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더 빡센 형사에서도 해주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때도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공소장 냈던 그 죄가 아니고 다른 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소장 변경 뭐 여러 개 있는데 네.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법률 그 격언 같은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을 말하라 권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법정에 와서 이야기할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무슨 법규를 적용할 건지는 법원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뭐 무슨 죄인지 정하는 거는 법원이 하는 거고. 몇 조 위반, 몇 조 네. 뭐 이거는 내가 법원이 판단. 정하는 거고 너는 사실만 말하면 돼. 그러면 급한 쪽에서 네. 피해를 입은 국민 측이죠. 이번에 네. 소추인단 측에서 아니 지금 난을 일으킨 놈이 있는데 빨리 법정에 세워주세요. 네. 라고 해야 되면 일단 법정에 세우는 게 최종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문 중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 소추인단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부분도 그 네. 내용을 넣으려고 했어요. 네. 그 넣으려고 이후에 했더니, 밝혀져가지고. 그랬더니 그거는 그 탄핵 소추 안에 없던 사실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건 빼버려요. 근데 적용 법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 철회, 추가 다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야 정해놓고 거기 맞는 네. 사실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실들을 가져와가 아니라 네. 와서 일단 다 말해. 그러면 네. 뭔지는 우리가 정할게.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이게 대국민 서비스로서의 법의 패턴의 기준에 보면 맞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내란죄 철회라는 거는 내란죄를 사실을 철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철회한 게 없고 적용 법조에서 네. 이거를 내란죄 형법 내란죄 위반이냐 이게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는 계엄 선포, 포고령, 군경 투입 이런 것들이 다 헌법 위반이고 계엄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여서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견자료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원칙적으로 구성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규 위반했다고 주장을 해도 그거 판단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그걸로 그냥 그 위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논란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마치 그 보수 언론에서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어서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프레임이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법 기술인데 천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애초에 전 처음 들을 때부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쳐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주장이 정족수 미달 주장인데 이것도 좀 특이한데 뭐냐면 이제 내란죄를 뺐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뺐었으면 204명 소추 의결 못했다. 내란죄 없었으면 국민의힘 사람들 반란패 안 나왔지. 안 나왔다. 뭐 네. 그러면서 뭐 몇몇 그 찬성했던 의원이 나도 그거 뺐으면 안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 놀랍도록 네. 바보 같은 게 법정에서 뭐하러 가정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정적 주장이어서 근거도 없다 해서 바로 한 두 줄로 차버려요. 네.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이제 마지막 주장을 하죠. 아니, 너무해요. 예, 아. 예. 아니 가정적 주장에 대한 이 패는 게 너무 웃겨.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예. 좀 짜증 난 거죠. 네, 티가 나네요. 그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는 건데 이것도 네. 뭐 그 이전에 판결이 여러 번 나왔죠. 뭐 그 검사 탄핵이라든지 한국 탄핵 이럴 때도 네. 탄핵 소추권 남용은 어느 정도 위법 사실이 있고 소명되어 있다면 그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적법 요건을 다 통과해서 결국은 이제 본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적법 요건이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 탄핵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적법 요건에서 뭔가가 발생하기를 원했어요. 아, 이 밧다리를 걸려면 여기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나머지 탈핵 사유는 솔직히 논리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딱 돌아가는 순간 아 인용이라는 거를 이제 거의 확신한 분이 꽤 많았죠. 네. 그 내놓을 수 있는 스킬 주 무기가 몇 개 안 남았는데 네. 그 중에 뭔가를 집어 들었어야 됐고 그 중에 이제 심판청구 부적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돌잡이를 하는 걸 본 순간 쟨 죽었구나. 네. 포기하자. 예끼 손톱을 탁 그때 떼고. 끝났다. 헌법재판에 관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권한쟁의. 근데 이 대부분이 적법 요건에서 많이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뭐 민사나 형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은 적법 요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넘었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인용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그 피청구인 측의 변호인들 자꾸 우리가 무시하는데 그 사람들을 멍청이들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다 법조인이고 변시사시 거친 사람들이고 많은 사건들을 해본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청구 부적법 문제를 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싸워볼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 지금 우리 팀의 리더인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가 국난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믿기로 하자. 라고 하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해야 되죠. 권성동이 이재명만 자꾸 떠들듯이 국난이었다. 야당에 권력 남용이 있었다. 이거만 인정되면 우리는 0대8로 이겨.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114쪽 내내 그걸 계속 때리는 모습을 광고를 듣고 확인하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감히 보스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없애버려! 에이, 봐. 없어지는 건 너네. 아니 12라운드를 버텼는데 커피빵을 패배하다니. 추상 전략의 거장 라이너 크니지아의 파티 게임 갱 오브 다이스.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이번 락 콘서트는 쌍화차입니다. 매점에서는. 커피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봄에는 특별한 한 잔을 해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좀 쌀쌀한 봄이니까요. 네. 아침 저녁에 쌀쌀하지만 또 바람이 아주 차갑진 않잖아요. 네. 기분 좋은 바람에 잘 어울리는 쌍화차 추천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된 맛, 비싸더라도 기후, 토질 등 환경을 고려하여 약효가 제대로 담아낸 최고의 재료, 1등품으로 인정된 경북 영주산 백수호를 사용한 고운님 백수호, 러시아산 원용을 사용한 녹용 음양 으라차. 저 이거 발음 연습해야겠어요. 녹용 음양 으라차. 네. 그리고 전통 쌍화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선물하기 좋은 박스 패키지로 만나시고요. 또 지금 선물하기에 되게 좋은 시즌이에요. 그냥 다들 기분이 좋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매우 그렇습니다. 살아남음을 축하한다 이러면서 네. 한 번쯤 챙겨보시면 어떨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요즘 시즌은 경북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수진장을 위해서. 네. 네. 쌍화차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시고요. 어, 114쪽 중에 탄핵의 요건. 적법 요건을 우리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와, 탄핵 사유에 관해서 이제 10쪽 봤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제 보죠. 탄핵 사유는 아까 말했던 이제 5가지가 있었죠. 네. 계엄, 그다음에 군경 투입, 포고령, 그다음에 선관위, 마지막에 이제 사법부에 관한 거. 근데 이제 이 계엄 선포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계엄 선포 부분만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마감할 건데, 네. 계엄 선포 부분을 이제 딱 들어가서 결정 원문을 딱 보다 보면 나중에 뭐 이렇게 숫자부터 헷갈리고 막 그냥 어디를 내가 읽고 있는지 헷갈리는데. 네. 그래도 전에 공수장과는 다르게 이제는 실명을 써줘가지고 그건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실명이 있어서 좀 낫죠. 피청구인은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아이고, 이해 잘 됩니다. 네, 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계엄 선포에 관한 부분은 이제 실체적 요건,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국군 통수 의무 위반, 이 3가지로 보고, 네. 실체적 요건에 다시 3가지로 나눈다겠죠. 비상상태였느냐, 그다음에 병력이 필요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됐고, 근데 비상상태였냐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이 주장하는 6가지 주장이 있어요. 민주당의 4대 만행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전이 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비상상태의 그 상태라는 그 주장인데, 네. 요거는,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 네. 윤석열이 2차 담화문이 있어요. 자기가 왜,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 선포할 때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했고, 2차 담화문에서는 밤에 떠든 게 계엄 선포고요. 네. 아침에 떠든 게 2차 담화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요. 뭐. 여기까지 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말하려고 했는데 성관이가 수사를 못하고 그리고 뭐 중국 어쩔 수 간첩이 없고.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상사태가였는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참 재밌는 문구가 나오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소화가 빡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헛소리가 얼마나 헛소리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살펴본다고 딱 나오죠? 네.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저히를 안 써줬으면 톤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빨간 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라이인지 본다 한 다음에 완전 또라이다. 또라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얼마나 또라이 같은 주장인지를 이제 쭉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6가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아까는 이 비상사태가 있었다. 근데 비상사태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를 줄 탄핵시켜가지고 국정을 마비하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는 각종 입법을 통해서 막 일방적 통화시켜가지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비상사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산을 전에 삭감해가지고 국가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고 마약 청구, 민생 치안 공황을 만들어서 심지어 안보 공격까지 초래하고 있다. 라는 게. 네 번째가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를 계속 열어서
그러니까 왕인 나를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외교 안보에 네. 심각한 반국화 행위를 하고 있다. 아, 그걸 그냥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라고 정리했어요. 너무 귀여운 게 선고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갑니까? 마약 천국. 그 이제 마약이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는 곳이잖아. 판결문을 쓸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네.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떡해. 미치겠어요, 막. 그거 이제 헬마님이 하시는 작업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네. 막 주장이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말이 되게끔은 써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고민이 나타나요. 여기 이 피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야, 내가 여기까지 다듬어 줬다라는 느낌이 나오죠. 네, 저는 이 마약천국과 민생치안 공황상태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심우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아, 인천 세관에서 70kg가 넘는 마약을 집어넣어 넣어줬을 때 인천지검장은 심우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추측을 안 했는데 심우정은 무슨 꼬투리가 잡혀서 지금 윤석열한테 복종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자그마한 힌트가 저는 이 단어에서 보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는 초반부터 마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마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마약 관련해서 대형 그 조직을 적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네. 그리고 친윤 아들을 잡았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들었죠. 아, 유일하게 잡은. 네. 공급책을 잡아야지 수요를만 잡아가지고는 안 되죠. 어쨌든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말하는 윤석열이 말한 민주당의 4대 만행을 하나하나 이제 까는 거예요. 4대 만행이 아니라고. 왜 말이 안 되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탄핵을 한 사법행정이 마비가 됐는지를 본다. 봐보자. 진짜 마비됐나. 22건이 발의된 건 맞다. 근데 그중에 13건은 검사예요. 검사하고 네. 그다음에 된 거는 뭐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방통위지에서 3명 정도 됐어요. 네. 방통위 3명. 22건 중에 3건이 네, 폐기됐다. 감사원장. 6건은 철회됐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네. 몇 명 안 되고 이제 여기서 또 심지어 그 3건은 이미 기각 결정이 됐고 당시 계엄 당시 12월 3일 그 현재 밤 11시 네. 그 10시 몇 분이죠. 그 당시에는 검사 한 명하고 방통위원장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탄핵된 탄핵 사람이. 절차가 진행되고 네, 있던 게. 탄핵 절차 중이었던 게. 네, 두 건의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법행정이 마비될 수 있느냐. 그것도 방통이랑 네. 감사원인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참 이런 거 쓸 때가 참 짜증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안 된다고 쓰는 거. 아, 마지막 줄에서 나오거든요.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없다. 네. 없어요. 아니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다. 내가 이것까지 써놓아야 나 자괴감이 들고. 그게 알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방적 입법을 추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제일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일방적 입법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헌법은 피청구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어요. 너 다 거부했잖아. 네, 다 거부했고 그 중에 통과된 게 한 개도 없는데. 한 개도 없는데 그리고 뭐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의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네,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형법 개정안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을 정부 추진 법안에 반대했다라는 것도 선포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거는 불안의 염려만으로는 선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내서 팩트 체크했죠. 맞아요. 야, 민주당도 발의했잖아 이거 간첩 그쵸? 잡는 법.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정말 그 짜증 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삭감. 네. 안보 공백. 이것도 이제 정말 이제 그러니까 논증할 가치가 없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아직 의결이 안 됐어요. 그죠. 네. 25년도 예산안. 네, 그러니까 24년은 예산 집행 중이었고 네. 25년 된 예산안은 그 예결위만 통과된 상태였고 국회의장이 그래도 여야 합의를 해봐라라고 하면서 10일까지 기회를 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예산으로 인해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난을 일으켰는데 예산은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 심지어 미국은 그냥 셧다운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집에 가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4.1조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2023년에는 4.7조 원을 삭감을 했고 2022년도에는 13조 원을 삭감했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삭감액도 많지도 않아.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너네 당이 합의해줬네. 합의해줬다고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뭐 아이 돌봄 수당, 뭐 청년 고용, 뭐 그다음에 뭐 유도탄 사업 예산 이런 거 대드론 사업 이런 거 다 여기 합의해서 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틀렸다. 기본적인 사실부터 틀렸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정문들은 그 헌법 연구관이 밑에서 써줘요. 네. 써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수정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연구관들은 유혹을 느꼈을 겁니다. 야 검찰 특활비 잘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써 말어. 안 썼습니다. 그걸 안 썼죠. 네. 예, 왜냐면 이제 그거는 뭐 주장을 따로 안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비상사태라는 윤석열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뭐 소추인단의 주장까지는 뭐 굳이 안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민주당이 4대 만한 걸 마지막으로.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이 네, 안보 위협, 사법권의 위헌정당 뭐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막 표시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이게 결국 퇴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거예요.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로 매도하다니 안보의 위협이다! 네. 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지금 피청구인 측이. 네, 심지어는 그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자주 안 나가는 거. 이것도 사법권을 지배하고 있다.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한다. 라고 방금 탈옥한 놈이. 심지어는 네. 수사를 받지도 않고 네. 버티었던 놈이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와이프, 아내 특검을 막아선 놈이. 네. 그렇죠. 가짜 뉴스를 수없이 생산하고 살포하는 등 국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금 스카이데이 얘기한 사람이 장모님이 10원 한 장을 한 10억 장쯤 받은 분이. 네. 그 심지어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생각을 하면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자체가 위헌정당으로 보는데 아무런 선색이 없어. 그렇죠. 이 정도가 위헌정당이라면. 그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것도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여서 네. 논증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도 않아요. 네, 그 뒤에 나오는 첫 마디가 너무 웃겨요. 민주당은 정당 해상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자,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데이지를 채택하고 있고 하는데 그 혹시 무한도전 짤 아세요? 자, 이게 클릭이야. 너무 그거 같아. 자, 우리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 나라고. 아, 그지.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데이제가 네. 뭔지 알아?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를 또 주장하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비상상태다. 네. 이게 지금 의혹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의혹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해요. 의혹이 있다는 것이 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떤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여기서 핵심 문구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야, 이 증거 없는 놈아. 네, 아무것도 의혹만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정선거 주장을 보면 그 탄핵 심판 때 부정선거 관련해서 증거를 엄청나게 제출했어요. 그 윤석열 대리인 측이. 네.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인들을 엄청 신청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차버렸죠. 그리고 내용도 보면 부정선거 부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네, 심지어 부정선거 등이에요. 네. 하이브리드 전쟁이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정말 기가 찼을 거예요 아마. 들으면서 이게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이걸 갖고 지금 계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극우 유튜브들과의 대화죠.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하이브리드전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전에 관련해서는 그 헌재 그 변론 그 녹화 화면 중에 이 부분 계속 주장하니까 잘라버리죠. 그렇죠. 재판관이 네. 그 이야기 계속 하실 거냐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헌법 당시에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의 종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동원과 등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심장이 두 개예요. 이번에 윤석열이 한 모든 것이네요. 네.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네.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 중이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맞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전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국회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부정선거 때하고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임경빈식으로 말하면 거짓말 좀 하지 마. 정말 짜증나는 하지 거예요. 말란 말이야. 야, 너 하이브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야, 그러면 국회 왜 보내? 군대를 보내? 여기 지금 테러, 심리전, 그러면 어디 뭐 알카에다에다 보내든지, 어디 딴 데다 보내야 되지. 왜 국회에다 왜 보내? 국회에 무슨 뭐 심리전 테러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너 PC방에 가서 숙제를 해? 아,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을 보면 기가 찼을 거야, 아마 하이브리드는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말했죠. 결국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나 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 결론이 아까 이렇게 웃겼는데 끝까지 들으니까 너무 되게 불쌍해요. 헌재.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라고 하고 한 달 동안 두 번도 살펴본 거예요. 아유 또라이 이런 다음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다음에 병력 동원이 그럼 필요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네가 그래 좋다고 그래. 네가 생각하는 비상태 있다고 쳐. 아, 거기까지 봐줬어요. 네, 그렇다 쳐. 그럼 병력 동원으로 그 비상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말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맞아? 그래서 네. 여기 보면 피청구인이 말한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아까 민주당 만행이라고 하죠. 그 권한에 인한 국익 저햄의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된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런다고 군인을 데리고 와? 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도 사법 절차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위해서 계엄을 해서 군인을 보낸다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쯤 들었을 때 어디까지 그 헌법재판소가 증거들을 인정했느냐 문제를 제가 주요하면서 들었는데 진짜 마음이 편해진 게 군인들이 잠깐 왔다 갔다 혹은 이제 비엘탄 같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런 모든 말을 다 무시했어요. 네. 아무튼 군인이 왔잖아로 그냥 증거 인정을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제가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실탄이 있어 없냐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서로 아마 건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의 마지막 쓰레기통에 다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왔습니까? 예스. 예. 이 모든 게 부정되죠. 그럼 피청구인 측이 말한. 병력 동원이라고만 하면 되는. 네, 네. 그리고 병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헌재 재판관 거기 때 김영희 나와가지고 네. 네. 막 진술하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이 직접 말을 해요. 그죠. 그때 그림 그려가지고 국회에서 병력 어딘지 너가 그랬었잖아. 네.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 뭐 이야기에서. 280명이었나 이럴 때 언론들이 정확한 헤드라인을 뽑죠. 네. 전두환도 하지 않은 투입 지시를 윤석열이 인정했다. 인정했어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병력 동원을 한 거는 맞는 거지. 뭐 다른 뭐 관련된 증언이 필요가 없어. 스스로 진술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가사를 쓸 때 편한 거죠. 아무튼 넌 군대를 데리고 갔잖아. 근데 군대 데려갈 필요가 없었는데 왜 갖고 갔어? 그 다음에 경고성 호소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병력 동원은 최후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경고 호소했다면 굳이 경고 호소 대국민 담화만 해도 되지 병력을 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거든요. 전문에서는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이거 쓰면서 누군가가 분명히 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차해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생계형 계엄인 것처럼 보여요. 저희는 너무 힘이 없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소리잖아요. 계엄성 경고. 계엄형 호소. 결국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병력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여기서 판단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체적 요건 세 번째, 공공의 안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거냐?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혼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권한. 12월 3일 네. 이전이 혼란이었고 군경이 투입된 뒤에 질서가 회복되었는가를 보면 그 이야기를 됩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 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바로 반박하죠.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군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의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안 맞잖아. 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두 구절 사이에 네. A4 한 페이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야, 네 말이 범행 인정이야라고 하고 끝맺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도 이미 안 된다라고 그냥 간단히 차버리면서 다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피청구인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포고령을 발령을 했는데 포고령 증거 인정. 네, 포고령 당연히 증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너가 경고고 호소를 한 거라면 포고령 왜 필요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포고령은. 네. 왜냐면 발표만 하면 되니까 포고령 안 해도 그러면 돼요. 포고령에 범위를 넣으면 되죠. 포고령은 지역 범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얘기가 12월 4일 밤부터 나왔어요. 아침부터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시간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인데 네. 선포문이죠. 선포문. 선포문이 있고 예. 네, 그다음에 포고령이 있어요. 근데 선포문이 방금 말한 그거예요. 계엄의 일시, 장소, 그러니까 전국인지 지역인지, 네. 그다음에 계엄 사령이 누군지 이게 선포문이에요. 네. 근데 선포문이 없어요. 없고 포고령만 있고. 포고령만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진짜 호소용 경고성이라고 한다고 치자. 근데 포고령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고령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에 이제 형사법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있는데 박한수는 무기징역입니다. 확정입니다. 포고령에 이름 들어간 놈.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포고령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뭐 군경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 성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조인 체포하고 이런 것들은 네 말대로 하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경고 호소성인데 왜 하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무위원한테도 한 번도 계엄이 호소용이나 경고성이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죠. 네. 네, 그까지 다 해보니까 다 끝나고 나서 네, 그렇죠. 단순히 국민의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거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앞에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뼈를 받습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 아, 이렇게 문단이 시작합니다. 네. 존재할 수 이게 없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성 호소형 계엄에서도 엄청 짜증난 거예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 이래서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그런 계엄은 존재할 수 없어. 형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특정한 이제 서로 원한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살인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까운 곳에서 꺼내어 보여주는 행위 이런 거 보통 무슨 죄예요? 일단은 협박? 네, 협박 경고. 협박 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살인 미수도 될 수 있죠. 네. 어디까지 나가는지. 근데 살인은 예비도 처벌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의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는 그 자체가 계획을 갖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비로 처벌하죠. 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칼을 꺼내 보여줬다까지 그렇죠. 인정했어요, 법인이. 다 꺼내줬죠. 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라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변론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칼을 찔러서 옷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아직 사람 몸속까지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고 경고성이었는데 이런 그리고 얘기를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네. 옷을 찢었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한 거죠. 그럼 살인 미수네. 자, 그래서 이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 모두 다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여기 나오고 두 번째, 그럼 절차적 요건을 구비했냐? 이제 아까 말한 거 찾아보죠. 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선포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절차 준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관 내부의 통제 장치 일종의. 네.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라고 표현돼 있네요. 예, 네.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야 해. 그러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국무회의도 열고 그다음에 부서도 하고 그다음 공고도 하고 통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면서 그 누군가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하면서 기관 내부의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국가 긴급권의 행사는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하면서 관여자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거나 뭔가 제동할 수 네. 있거나 재고 여지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국무회의를 보자고요. 이 국무회의가 과연 이제 있었다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9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게 국무회의 아니냐.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나와가서 네. 자기는 국무회의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느낌.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뭐냐면 마지막 국무위원인 오영주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난 더 이상 이제 해야 돼 하고 나가버린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렸다. 마지막 국무위원이 온 네. 다음. 중기벤처부 장관은 그렇게 발언했죠. 네. 그 5분밖에 안 걸렸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끝내겠습니다. 이런 절차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계엄 선포문이 있어요. 네. 계엄의 일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한다. 그 다음에 계엄 지역은 전국이냐 아니면 서울 지역이냐. 장소. 그 다음에 계엄 사람은 누구냐. 네. 이거는 계엄 선포문에 들어가야 돼요. 요게 국무회의에서 논의돼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떠한 국무위원도 계엄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도 누군지 몰랐다고 하죠. 어쨌든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아무 설명 안 했다면 계엄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술할 기회도 안 했고 결국은 이 사건 계속 헌재는 뭐라고 하냐면 참석자 사이에서 이 사건 계엄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는 심의에 작은 따옴표를 쳐놨어요. 심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한덕수의 안위를 걱정해 준 거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부실했다고 말하면 돌아오면 넌 죽어. 근데 한덕수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의 없었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심의를 안 했으면 선포 절차는 지켰냐? 선포 절차는 아까 말했죠. 부서를 해야 돼요. 선포문에 아까 그 선포문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를 해야 된다. 사인이 들어가야 돼. 네. 부서한 적 아무도 없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상민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부서가 그렇게 핵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얘네들은 아까 말한 기관 내 권력 통제 장치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라는 것이 그런 통제 장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나중에 한 며칠 지나서 각방 돌아다니면서 받으면 되지. 그게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부서는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이 통제장이기 때문에 통제 장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 증거도 광범위하게 인정된 거죠. 미리 도착한 국무회의 구성원들의 논의 경과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후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설명되었던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부서도 안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서도 안 하죠. 뭐 논의도 안 했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선포 공고도 하지 않았어요. 공고를 안 했어요. 원래 공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본 거는 선포문을 본 게 아니라 포고령만 봤죠. 네. 원래는 선포문이 먼저 나오고 포고령이 나와야 되는데 선포문이 안 됐어요. 이건 모든 국회의원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포문이 안 된 이유가 그때 저번에 공소장 우리가 볼 때 나왔었잖아요. 원래 김영현은 선포문을 작성해 갔어요. 그렇죠. 작성해 갔는데 이거를 국방부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근데 국방부 그 인사팀에서 보니까 이 선포문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지 국방부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줘요. 돌려주고 했더니 대통령실의 관계자를 찾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렇죠. 연락이 안 돼서 결국 선포문을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선포문 없는 비상계엄. 네. 구두 비상계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 절차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다 위반했다고 헌재가 본 그죠.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요건도 다 충족하지 않지만 절차도 1번 절차부터 틀렸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 틀렸다 뒤에는. 뒤늦게 그 선포문 나중에 배포했다라고 하지만 그거 못 봤다고 한 것도 증거로 인정됐고. 그렇죠. 증거도 인정됐고 뭐 보는 안 보는 상관없어요. 공포한 적이 없어요. 공포도 안 됐고. 선포문을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 막 찾아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고 아예.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공소장에 보니까 선포문이 왜 작성이 안 됐는지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국회 통고 절차도 안 지켰다는 거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변호인들 그 윤석열 측이 뭐라 그랬냐면 야 생중계로 다 봤는데 뭐 굳이 통고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서프라이즈로 알렸다. 예, 다 봤잖아. 너 봤는데 뭐 통고까지 해야 돼. 근데 헌재는 뭐라 하냐면 이 통고 절차도 결국은 내부 통제 장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방지 수단을 스스로 어긴다는 거죠. 만약에 1시간 전에라도 12월 3일 밤 9시에라도 국회에 통고가 됐으면 이미 모였죠? 그러니까 이 통고라는 거는 선포하고 나서 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사전에 통과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다가 즉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비서관 중에 한 명이 선포문을 들고 쪼르르 달려가서 쫓아가서 국회에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우원식 의장이 그때 이제 그 해제 의결할 때 이 통고문이 안 왔었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건지가 약간 고민됐었어요. 이거를 통고를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알았다고 보고 해제 의결을 한 거예요. 아마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 갖고도 야 해제 의결이 위법한 거 아니야? 나 통고 안 했는데 네 맘대로 해제? 이렇게 할 수도 그럴 있었어요. 수도 있겠네. 그러네요. 아직 성립이 안 됐는데 뭘 해제라고 그래. 네, 아마 그것도 부에 갔을 거예요. 혹은 해제를 했는데 그럼 통보됐다고 봐야지.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절차적 요건도 모두 지키지 않았다. 얘기됐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을 이제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특이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그다음에 절차 요건을 다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약간 뜬금없이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이라는 타이틀로 여기서 한 대 더 때립니다. 네, 더 때립니다. 다른 건 그냥 사실에 대한 검토인데 이건 좀 더 주장에 가까운 느낌이. 네, 주장에 가까운 거고. 네. 요거는 그 변호인단이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의 그 내용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추가 폭행이라니까 헌법재판소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법 국군 통수 의무 위반 부분은 이 결정문 통틀어 한 3번 정도 나와요. 뒤에서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 문영배 재판관이 했던 그 이 군인을 정치적 이용을 해서 시민과 대치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문구. 그 문구가 이제 여기 이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군을 통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한계가 뭐냐? 이거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예요. 이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특히 국회와의 대립적 상황을 타개하는 목적으로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이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헌재 판단입니다. 힘준 부분이에요. 주제의식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현행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 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국군 통수 의무 위반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엔 논리 구조상 여기에 꼭 들어가는 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여기 비상계엄 안에 그 챕터 안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3번 정도 반복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그 장면. 너 군사 쿠데타 리바이벌 하려고 한 거잖아. 라는 얘기를 변론 기간 동안 없었는데 꼭 하고 싶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거 실체적 요건도 위반했고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고 그 다음에 군 통수 의무도 위반한 해서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들을 들어서 네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이것은 결국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선포 절차도 위반됐고 그다음에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군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도 다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 위반이 맞다라고 최종 결론하고 되는 거죠. 이 탄핵 사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엄 부분이 헌법 위반된다라는 거를 이제 헌재가 명확히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멋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감동받은 부분은 따로 있지만 굳이 이걸 추가했다고?
그죠. 야,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30년 넘게 경험하고 그걸 이겨낸 나라인데 너 그거 비슷한 걸 또 해? 그 말이죠. 라는 걸 굳이 얘기해주는 이 지점이 가장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법기관과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판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의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예. 네. 물론 다른 법원들도 형사재판 들어가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언급하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우리는 뭘 지키기 위해서 그냥 법관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되었는지는 알고 있다라는 걸 국민한테 꼭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나 무엇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군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있는 지기현 부장 같은 이상한 사람, 그다음에 시무장 같은 정말 그 검찰 그 패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란 수괴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기다 심각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그 아까 말한 지기현 부장이나 시무장, 그다음 검찰 그 패거리들이 이분의 심각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란 수괴에 대해서 뭐 인권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우리는 뭐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지기현 판사 그 재판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이유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단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없는 검사들과 그런 생각이 없는 변호인이 3인이 모여서 하고 있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려가 되죠. 그것도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온도가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것도 재판이고 재판관들이 인정해놓은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수사 단계부터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여기까지 인정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경찰에서 들고 올라가면 공수처에서 들고 올라가면 형사재판에서도 이때 인정된 사실들이 또 쓰일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펼쳐내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걸 내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그 알씨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또 봬요. XSFM입니다. I, D, W, K